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시사 토크 명쾌한주입니다. 오늘 명쾌한주에서는 4.3의 또 다른 비극이죠. 뒤엉킨 가족관계의 문제, 잃어버린 호적을 둘러싼 과제를 알아보고요. 학교 비정규직, 돌봄 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를 요구하면서 파업까지 나서게 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명쾌한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섰던 아버지가 토벌대에 집단 총살당한 강순자 할머니. 아버지에게는 가까운 친척이 없다 보니 외삼촌의 딸로 호적에 올려져 아버지와는 남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딸로 됩니까? 난 죽기 전에 누구 딸로 한번 대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딸로 한번 대봤어요. 거짓말 소리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총각으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 4.3 당시 숨진 아버지 대신 허위 인물을 만들어 호적에 이름을 올린 김정희 할머니 역시 아버지를 찾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3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화천거세기하고 한 사람적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어머니 그 젊은 시절 살았을 때 생각을 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어머니 하늘 어떻게 부려드릴까 그런 생각에서 이거 시작을 했는데. 네, 얼마 전에 열린 4.3 봄풀이 마당에서 4.3 유족들의 증언 들어보셨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희생자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위한 개선책이 모색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먼저 4.3 유족이신 김정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주 4.3 연구소 김은희 연구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김정희님께서는 4.3 유족이시죠. 네. 그리고 어머님은 4.3 후유 장애인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는 결혼해서도 제주시에 학교를 다녔었고요. 예. 그때 그래서 할아버지 고향에서 좀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할아버지네 보러 아버지가 고성에 갔는데 예. 바로 모르는 사람들이 따라와서 잡혀가서 신엄리 어느 넓은 곳에서 총살당한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정확하게. 48년 12월 18일. 48년 12월이요. 예. 예, 당시 아버지 나이가 20살이었고요. 아, 20살. 예. 또한 어머니는 아버지가 총살당하기 한 달 전에 총 맞았어요. 어머니는 친정이 상길이 소행동이었는데 어머니도 시어른들이 좀 어떻게 됐나 해서 보고 싶어서 그 고성에 왔는데 오자마자 시아버지가 무서운 사람들이 왔죠. 빨리 도망가라. 그래서 막 산 쪽으로 도망가는데 누구인가가 총을 맞았어요. 어머니가요. 예. 그래서 눈을 떠보니 또 해는 좀 지는 해였고 옆에 군인 아저씨랑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눈 떠보니까 보이더래요. 그래서 네. 군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분 아는 사람이냐고 아는 사람이냐면 집까지 잘 데려다 주라고 해서 네. 업어서 가려고 하니까 가슴으로 총을 맞으니까 아파서 업지 못하고 양쪽 부축해서 집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예. 모셔다 준 사람은 항상 살면서 그 조카 때문에 그 죽음을 피했다고 항상 늘 고맙다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어머니는 좀 아프고 집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받을 게 있나요? 옛날에야.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그때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 예, 정리해보면 아버님께서 4.3 사건 당시에 돌아가셨고 어머님도 총상을 입은 상태에서 예. 임신을 한 걸 예. 뒤늦게 아셨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김정희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예. 그런데 그 이후에 호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아, 예. 아버지가 총살당한 후 할아버지는 큰아들이 총살당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예. 사망신고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있는데 그 다음에 해에 봄 되니까 영장이 나왔더래요. 군인가라는 영장이. 사망을 하신 상태에서요. 예.
그것도 동네 사람이 그 신고한 사람이 네. 그 나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그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없으면 대신이라도 가든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 그렇게 좀 심하게 큰 소리를 치고 가서 할아버지는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도 그냥 며느리 혼인신고나 손녀의 출생신고도 안 한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사망신고를 해버렸나 봐요. 그래서 그냥 살다 보니까 사망신고를 하고 살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 좀 커서 학교 가게 되니까 호적이 없는 겁니다. 아, 제가 출생신고를 안 하니까. 예. 그래서 동네 사람하고 인원해가지고 가짜 실물은 없고 그냥 이름만 만들어서 할아버지 둘째 아들로 이름만 만들어서 어머니와 혼인신고하고 저도 딸로 출생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가짜 아버지는 사망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좀 예, 뭐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전혀 안 되죠. 그보다 더한 것도 안 해주는데 그때는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봅니다. 예. 김은희 실장님 지금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가족 관계가 그 당시에 4.3 당시 어떤 혼란기 때문에 뒤엉킨 분들이 적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례들이 있던가요? 주로 그 희생자가 아버지인 경우에 예. 그 자제분들이 그 거기 아버지의 형제분들 밑으로 호적 올린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예. 특히나 따님들이 그 요즘 호적 정정 문제로는 따님들이 한 70%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따님들이 제대로 호적 그 정정을 못한 상태로 이제 살아오신 분이 많았었고, 그리고 할아버지 밑으로 올라간 사례도 있고요. 예, 다양하군요. 예. 손자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손자가 되는데 아들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는 완전히 어머니와 자제분 관계는 남남인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경우들이 많아서 시급히 정정이 필요한 사례가 많다고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집계가 된 게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규모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자발적으로 제주도나 유족회에 그 신청하신 분들을 올해 저희가 만나봤는데 한 70여 분 정도 이제 예. 만났고, 아마 호적관계의 정정 부분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희님께서는 그러면 가상의 인물을 지금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또 호적을 지금 등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있었습니까? 어떤 부분이 뭐 있었어요? 호적상으로 진짜 아버지 김수는 나의 큰아버지가 되고요. 예.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허무인 김홍이 등재되어 어머니나 저로서는 항상 쓰라렸습니다. 예. 어머니는 현재 95세 나이인데 사실관계가 바르게 되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살면서 호적 때문에 많이 서름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가짜 이름하고 살고 있다고 아. 그런 좀 놀림까지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더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예. 어머니를 어떻게 죽기 전에 빨리 이렇게 아버지를 되찾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음이 아프셨다는 말씀이고요. 예. 그러면 호적을 정정하려고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떻게 하셨나요? 뭐 2009년도에도 그 아는 사람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그때는 예. 이렇게 된 호적은 이혼으로 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게 좋지 않느냐 하길래 그러면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 예 하고는 있었는데, 또 재작년에 또 가까운 분이 우리 실정을 몰랐다가 예. 아는 분이 왜 안 되냐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자. 예.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예. 소송을 했는데 예. 어머니는 가짜 김홍과의 혼인무효 소송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래도 진짜 김순 아버지와는 이루어지지 않고요. 저도 그냥 호적에는 김홍과 이춘아의 딸로 되어 있습니다.
혼인 무효 판결을 받으셨다고요? 예, 예. 아, 가짜 인물하고는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머니도 진짜 남편 김순 남편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나도 김순이 딸로 올리지 못하고 허무인 김홍과 이춘아의 딸로 가족관계 증명서에 기재가 되어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예. 김은희 실장님, 지금 그 소송을 내셨다고 했는데 가족 관계가 완전히 정정되지는 않았네요. 네. 또 어떤 문제 때문에 정정이 안 되는 건가요? 김홍과 어머니 이춘아 두 분의 부부 관계는 파혼이라고 됐지만 예. 그 따님하고의 그 친자 관계 예. 그 부분에서는 지금 대법원 규칙에서 예. 할 수 없다 이런 결정이 나가지고 예. 지금 패소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사망한 걸로 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혼인을 뭐 이후에 새로 그 호적에 인정하기는 어렵다. 예.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그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그 최근에 또 정정해서 바로 잡은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좀 경우가 있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어찌됐든 소송 과정을 거쳐서 그 산소를 일러가지고 DNA 맞춰서 정정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만났던 그 오연순 어머니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광주 형무소에서 옥사하시고 어머니는 재혼하신 상태에서 사촌, 친가의 사촌 밑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서 친생자 부존재 관계를 그 사촌이 아니다라는 거를 확정받았고, 예. 그다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친생자 존재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와 그 관계를 인정하고, 그다음 그 아버지의 존재, 그 옥사하신 아버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누구를 서야 된대요. 그래서 가장 그 가족 중에 연세가 많으신 고모님, 그때 네. 당시 93세이신 고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면서도 이제 법정에 출두하셔서 이 아이는 내 조카가 맞다라는 그런 이제 증언을 통해서 이제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 확인을, 그러니까 친생자 존재 확인을 받은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를 찾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물론 뭐 법원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만 4.3 사건이라는 그 역사적 특수성이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김정희님께서는 그 아버님을 뭐 한번 뵙지는 못하셨잖아요. 예, 전혀. 그리고 그 호적이 잘못된 상태에서 평생 살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왜 이 가족 관계를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이 가족 관계 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말씀해 주시죠. 호적 정정되지 못한 사유, 우리 것을 말한다면은요. 예. 모자 관계는 인지를 요하지 아니하고 법률상의 친자 관계가 인정되지만 부자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혼인 무효 판결을 받고도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리되지 못하는 그 모순점이 있다고 봅니다. 4.3으로 인한 가족관계가 허물어졌는데 지금에 와서 이를 쉽게 바르게 정리되지 못하는데 한이 큽니다. 네. 예, 왜 이 부분을 꼭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마음 먹게 되셨나요? 이거를요. 예.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너무 좀 요즘의 말로 왕따죠. 예, 그런 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예. 어렸을 때나 조금 중간 나이 됐을 때, 그리고 저희 어머니 혼자 살면서 예. 좀 주위에서 그런 좀 말이라든가 눈치를 줬다는 그런 말을 어머니한테 들었을 때 예. 너무 속상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옛날부터 생각했지만 그걸 길이 찾지 못해서 길을 몰라서 못했는데 이제 더 나이가 들고 요즘 이렇게 좀 특별법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빨리 어떻게 하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우선 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김은희 실장님, 이번에 그 4.3 특별법 개정되면서요, 내년부터는
배보상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호적 가족 관계가 잘못 그 뒤틀린 부분 이런 분들께서는 보상을 받는데도 아무래도 네.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예. 그 사삼특별법의 그 조항에는 호적 네. 정정에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유족이 신청해서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정정을 해준다라거나 이런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개정된 특별법 상에는 인지 청구 특례라든가 혼인 신고 특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되면서 그동안에 전혀 이제 해볼 수 없었던 이런 그 특례 기간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정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고 또 이번 개정된 특별법이 거의 보상법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예. 우리 유족들에게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70여 년 동안 호적 정정 때문에 이제 굉장히 자신감을 잃은 삶을 살았어요. 유족인데 유족도 인정 못 받고, 뭐 어머니인데 어머니로 인정 못 받고, 네. 그다음 남편을 남편으로 인정 못 받은 그런 삶이 굉장히 그분들에게는 정체성도 흔들리고 좀 자존감을 잃은 삶을 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70여 년이 너무 흐른 이런 상황이지만 이게 앞으로 이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고령화되셨잖아요. 예. 네, 고령화되신 이 상태에서 어찌됐든 빠른 시일 안에 정정할 수 있게 좀 법이 좀 많이 명쾌하게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희님께서는 아직까지 그럼 4.3 유족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신 거죠? 유족으로 받았습니다. 아, 어머님이 지금 어머니도 그렇고요. 예. 아버지는 조카로 아, 조카로 올렸습니다. 예. 예. 그럼 이번에 그 만약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이 된다면 예. 4.3 그 지금 현재 그 배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쉽게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인정이 되면은 쉽게 되겠는데 지금 예.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김정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예. 만약 그 보상을 받게 된다면 예. 조카가 4분인가 5분이죠. 예. 그러면 n분의 1로 5분의 1 받게 돼요. 음. 근데 김순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게 되면 혼자 이제 받게 되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이게 부분이 있는 거죠. 그 어떤 그 직계 네, 예. 가족으로서 지금 인정을 못 받는 네, 예. 상황이군요. 예. 앞으로 뭐 특별법이 개정되고 지금 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을 위해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지금 예. 김정희님께서는 앞으로 바라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더욱이 특별법은 보통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특별히 만들어지는 법이기에 크게 기대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을 좀 쉽게 유족 입장에서는 그 가족관계 등록 정정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고쳐줬으면 하시는 바람이 있나요? 뭐 어떻게 고쳐주면 지금 상태로는 우리로서는 전혀 개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소송을 해봐도 받아주지도 않고 하니까 이건 뭐 국가 차원에서 가족관계 등록부의 정정 외에 여러 갈래로 피해를 입은 유족들이 바람은 뭐 이미 유족회 등에서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이번 기회에 치유의 대책으로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은희 실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소송을 통해서만 지금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앞으로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그 유족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어렵다 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오연순 어머니조차도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고 너무 힘든 과정이었다. 한 네. 5년 정도의 시간도 걸렸다. 기간이 걸렸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증을 하기가 어렵기 그죠. 때문인가요? 이게 이제 서류 제출해야 될 게 많고 무슨 확인서 뭐 이런 것들 막 가져오라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령이신 우리 유족분들은 이거 할 수가 없는 우리가 기동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족들이 같이 나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하면서 어찌됐든 DNA를 요구하는 소송을 하면 그 희생자의 DNA를 요구하는 게 이제 그 정확하다고 해서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증인이나 인후 보증을 통해서 어찌됐든 산소를 잃는 일이거나 아니면 행방불명 되신 분이 많은데 네. 이 DNA를 어떻게 제출합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증인 가족의 가장 이제 뭐 연령대가 높으신 분의 증인 아니면 주변의 인후 보증 이것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행정 부분에서는 이 소송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비용도 많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부분이나 이제 소송 대리의 역할들을 좀 행정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희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지금 4.3 사건 유족으로서 이번에 4.3 특별법도 개정되고요. 가족관계 등록부도 정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 외에 그럼 앞으로 그 4.3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찾는 게 큰 바람이지요. 네. 예, 어머니와 저와 저희 아버지 김순, 이춘아, 김정희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기재해 주셨으면 그게 큰 바람입니다. 네. 역시 뭐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신 것 예. 같아요. 김은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뭐 하시고 싶은 얘기 앞으로 4.3 특별법 개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반영됐으면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4.3 특별법 개정 이후에 그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실질적인 희생자나 유족들에 관계된 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배부상 문제나 수용인 일괄 재심 문제, 추가 진상 조사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 법이라서 참 감사한데 이런 부분에서 배제된 희생자가 없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유족들 간에 이런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엉킨 가족관계로 이 유족들이 더 이상 피해보지 않게끔 지금 적극적으로 좀 법에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내 한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최혜영 씨. 낮 12시에 출근해 방역을 시작으로 오늘 진행할 수업을 준비하고 아이들의 간식 지출 내역서를 정리합니다.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교실로 속속 들어오자 수업을 진행합니다. 초등 돌봄 전담사는 5시간 근무로 초과 근무에도 기본급의 8분의 5부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 활동집을 하는 동안에 부모님들이 상담 전화가 오세요. 그럼 전화를 또 받아야 돼요. 받다가 이제 끊는다 싶으면 애들이 들어와요. 저희들은 1시간 안에 한 4-5가지 업무를 하게 돼요. 도내 초등학교 돌봄교사 230여 명이 맡고 있는 초등학생 1, 2학년은 전체 13,300여 명 가운데 38%인 5천여 명. 돌봄교사들이 파업할 경우 대체 인력교사를 구하거나 배치해야 하는데 학교마다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예, 초등학교 돌봄 전담사 최혜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제주지부의 현은정 조직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돌봄 교실 최근에 그 뉴스에서도 뭐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최혜영 선생님께서 돌봄 교실은 무엇이고 돌봄 전담사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돌봄교실은 초등 정규 교육과정 이후 여러 이제 사정으로 인해서 그러면 뭐 한부모라던가 뭐 조손가정, 맞벌이 가정 등으로 인해서 돌봄 공백에 놓여 있는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한 보호와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 후 과정 중 하나입니다. 예. 현재 도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전담사들은 유초, 중등 2급 전교사와 보육교사 2급을 소지하고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은 학생 돌봄 관련 일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정규 교육과정 이후 학생들이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보호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대신 하고 있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주로 학생 간식 챙겨주기,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 스케줄을 관리하는 일이라던가 돌봄에 남아있는 학생들의 숙제지도, 그리고 생활지도, 교우관계지도, 돌봄 프로그램 운영, 학교 시간을 체크하여 학원이나 가정으로 안전하게 학교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이죠? 네네. 그러니까 몇 학년이죠? 주로 1, 2학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학생들이고 1, 2학년 학생들 수업이 이제 오전 중에 거의 그쵸. 끝나니까 네. 오후에 요즘 최근에 이제 맞벌이 하시는 또 그쵸. 부부도 많고 하니까요. 네. 오후에 집에 돌아가기 전에 돌봐주는 교실인데요. 뭐 언제부터 그럼 초등 돌봄 전담사를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2015년 3월에 이제 채용이 2015 년이요? 됐고 지금 현재 만 5년째 이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현은정 국장님, 지금 현재 네. 제주 지역에 돌봄 전담사가 몇 분 정도 되시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도내 초등학교가 113개교인데 230개 교실이 돌봄 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한 교실에는 한 명의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30명의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거의 이제 모든 학교에서 네. 지금 돌봄 전담사를 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 최혜영 선생님께서는 그 2015년부터 일을 하셨다고 네네. 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고용 계약, 네네. 고용 문제는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4시간 예. 이제 그 무기 계약으로 해서 이제 교육 형태 이제 직고용 형태로 이렇게 공개 채용 방식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4시간 동안 이제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이들이 딱 방과 후 끝나고 바로 오면 이제 네. 돌봄 교실 운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바로 투입되는 인력으로 해서 이제 하루 4시간씩 해서 일주일에 이제 20시간 네. 예, 그런 형태로 있었고 또 한 교실에 있는 선생님은 이제 초단 시간 14시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직고용 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셔서 이제 돌봄 운영을 할 때 이제 전담사로 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 있었던 이제 두 개의 고용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할 때 네. 시간 단위로 네. 계약을 한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인 것 네. 같은데요. 현은정 국장님, 네. 왜 그 교육청에서는 이 시간 단위로 해서 그 계약을 하게 되는 건가요? 왜 이런 형태의 고용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아이들을 돌봄이라는 그 노동 자체를 아주 좀 터부시해서 그러니까 준비 없이 그냥 아이들이 오면 그냥 바로 볼 수 있다라고 돌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딱 필요한 시간만 계약을 했었던 거고, 그 아까 말씀하신 14시간 초단 시간인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고용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마구잡이로 그렇게 많이 채용을 했었는데 2017년도에 그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2018년도에 그 교육청이 전부 다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했습니다. 현재는 그런 고용의 형태는 없고, 그렇지만 현재도 이제 5시간 시간제로 계약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가장 핵심이 근무 시간에 관한 부분이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4시간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5시간. 5시간이요? 네네. 5시간 근무를 하고 계신데 현재 8시간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네네. 알고 있어요. 네네. 왜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가 처음부터 전일제를 이제 요구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 네, 이제 저희 직종이 정기 수업을 마친 아동 중에 이제 돌봄 공백이 있는
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마련된 이제 직종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해를 거듭할수록 학생들을 돌보는 것 외에 저희가 해야 하는 업무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건가요? 가령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은 주로 하는 업무가 돌봄에 이용하는 학생들의 돌봄을 주로 하는 업무를 해야 하는데 네. 이제 그 업무 외에 어느 때부터인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 비품, 교구 품위를 내라. 학생 급간식 품위와 납품 관리를 해라. 학생 급간식 징수 반환 업무를 해라. 비전자 문서 관리 등등 갑자기 행정 업무들이 계속 네.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 할 업무는 많고 시간은 없고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 공무직이다 보니 이제 법정 의무 연수가 있어요. 네. 뭐 한 8에서 9가지 정도 1년에 받아야 돼. 근데 그 연수까지 저희가 또 다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것을 저희가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 안에 하는 거는 정말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돌보는 시간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는 학생을 돌보는 시간에 이제 뭐 내가 우리 법정 의무 연수를 받는다거나 네. 뭐 품위를 낸다거나 뭐 행정업무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돌봄이 처음 생겼던 이유가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이 아이들의 이제 어떤 뭐 관계 지도라던가 사회성 지도를 위해서 우리가 고용이 된 건데 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업무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 일들을 할 수밖에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간식 먹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개인 스케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때때로 애들 막 간식을 챙겨야 되는데 저희가 그 업무를 하다 보면 간식을 못 챙길 때도 있고 그러면 또 부모님들이 이제 항의 전화가 오세요. 그럼 또 죄송하다고 저희가 다른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이걸 좀 놓쳤다. 그러면 부모님은 왜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야지 왜 다른 일을 하고 있냐 이런 뭐 이제 민원을 듣는다거나 혹은 아이들이 이제 돌봄 프로그램 이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하다 보면 못할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구석구석에서 이제 놀다가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가 이제 업무를 할 때는 막 이제 뭐 그 신경 쓰는 게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저희가 이제 안 되겠다. 이거 좀 근무 시간이 좀 더 늘어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제 판단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거면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했어요. 우리가 그 1시간에서 1시간 반에 할 수 있는 업무만 이 범위를 정해달라. 예. 네. 그런데 이제 교육청의 대답은 우리가 이제 교육청은 이제 학교를 지원하는 곳이지 학교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자기네 지시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제 학교의 자율권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라리 저희에게 업무 시간을 더 주셔가지고 이 업무를 조금 우리가 이제 학생들 돌볼 때는 돌봄의 중심을 두고 학생들이 없을 때는 이 업무를 우리가 그냥 하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곤란하대요.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분들, 학교 관계자 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전담사 선생님들에게 시간을 늘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 했더니 이제 자기네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건가요? 그러니까 주변 관계자분들한테 한 거죠. 예. 관리자분들이나 뭐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했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전담사들을 대상으로는 왜 설문조사를 안 하시냐. 정작 당사자들이 힘들다고 하고 정작 당사자들이 힘드니 업무를 줄여주든지 아니면 시간을 늘려주든지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왜 정작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전담사들 대상으로는 왜 그거를 해주지 않느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요청을 했더니 교육청에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업무는 하다 보면 는다.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업무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현장에 또 어려움들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교육청에 계속 요구를 했고 근데 그게 계속 무마가 되다 보니 안 되겠다. 근데 2021년 8월 4일 갑자기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께서 1, 2시간의 업무 시간을 주고 돌봄 전담사들에게 그다음에 6시간의 보유 시간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그 근거에 이제 맞춰봤을 때는 8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아 그래 그럼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제주 지역도 괜찮겠네. 한두 시간 업무 시간 있고 이제 6시간 보육 시간이니 정부에서 이제 개선책을 네네네. 발표했는데 정부에서 8월 4일 발표를 했어요. 예. 공식적으로.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무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네네네. 이야기죠? 근거를 제시를 하신 거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뭐 7시까지는 뭐지만 한 5시 반에서 6시까지는 아이들을 좀 더 봐줬으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통 9시부터 1시까지만 돌봄 교실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이 그 시간에는 이제 학원도 문을 닫는다. 그러면서 한 3시나 2시까지, 한 3시까지 봐주면 안 되냐, 막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이은혜 교육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비춰봤을 때 보육 시간도 늘리고 업무 시간도 늘리면 현장에 있는 돌봄 전담사들의 어려움도 해소가 되고 또 부모님들이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부모님들 불안함도 해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는 다 조사해봤다. 부모님 대상으로도 해봤다. 관계자분하고도 해봤다. 근데 아무도 시간 확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관계자분도 원하지 않고 부모님도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돌봄 전담사들의 업무 시간만이라도 좀 늘려주시면 안 되냐. 네. 그러면서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시는 그러면 과정이었어요. 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현은정 국장님께서 지금 교육청과 여러 차례 지금 협상을 가져왔죠. 네, 또 맞습니다. 이 부분이 또 전국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주의 상황은 어떻고 또 전국적인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작년에 일단 작년 11월 6일 날 파업을 한번 했었고요. 작년에 파업은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 때문에 파업을 했었습니다. 돌봄은 학교에서 돌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주장이었고 일단 파업을 통해서 지자체 이관은 일단 한 발 물러선 듯한 지금 상황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돌봄이 필수 노동으로 부각이 되면서 학교 돌봄도 많이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8시간 돌봄 아까 최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올해 당장에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꾸준히 이런 문제가 누적돼 왔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돌봄 전담사도 살고 학부모도 살 수 있는 길은 돌봄 운영 시간과 돌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준비 그리고 행정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확대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에서 저희가 뭐 거의 1년 동안 준비를 한 셈입니다. 그래서 8월 4일 날 이은혜 교육부 장관님이 그런 발표를 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 지역이 그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이은혜 장관님이 발표를 한 내용 중에 크게 한 5가지로 발표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돌봄 교실을 더 확충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가 초등 돌봄 교실이 저녁 7시까지로 운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다. 그리고 셋째가 초등 돌봄 교실이 운영과 행정 전반을 돌봄 전담사 중심으로 과감히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지역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돌봄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등 돌봄 교실이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발표하고 나서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이 돌봄 교실과 관련된 예산을 100% 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교육부에서는 지원을 진짜 100%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도 편성을 할 것이고 이거는 뭐 돌봄 전담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지 않고 100% 다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는 그 교육청이 예산을 받는 형태가 다른 시도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이 그 돌봄 교실을 제대로 잘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개선책을 내놓았는데 네. 각 시도 교육청들과의 실제 협상에서는 네. 성과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현재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래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전혀 성과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제일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남 지역에 전남교육청에 있는 돌봄 전담사 선생님들의 근무 시간을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한다고 9월 9일 날 발표를 했고, 전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지금 전남이 제주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5시간을 돌봄교육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1시간을 운영을 하면서 그 1시간 운영하는 시간에 행정 업무,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안 하다가 내년에 행정 업무를 하면서 2023년도에는 전체 돌봄 행정 업무를 전부 맡고 운영 시간도 7시까지 운영하는 거를 학교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전남은 전체가 8시간 운영으로 확대되었고요. 얼마 전에 11월 3일인가에는 대전이 같은 형태로 해서 8시간 전일제로 전환을 하게 되고 경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도 이런 상황이면 전체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 전체 돌봄이 8시간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노동조합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그 4시간, 5시간 근무하던 방식을 8시간을 늘리고 또 근무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또 처우도 개선이 되겠죠. 네네, 시간에 맞습니다. 따라서 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대화를 해보면 어떤 부분에서 가장 입장이 엇갈리는 뭐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 숫자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업무가 5가지밖에 안 되네, 6가지밖에 안 되네. 그런데 시간을 어떻게 늘려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업무를 그 5가지, 6가지 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품위 하나를 내더라도 품위를 그냥 내는 게 아니라 저희는 출장도 쓸 수도 없고 초과도 쓸 수 없이 그냥 저희 개인 시간을 사용해서 문구점 같은 데를 가요. 거기 가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가 견적서를 받고 와서 품위서를 작성하고 품위를 내요. 이런 과정들은 쌍그림 무시한 채 우리한테 그냥 보여주는 숫자로만 계산하면서 아니 업무가 별로 없는데 왜 자꾸 근무 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을 정말 잘 돌보고 싶어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상황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예, 현은정 국장님 그 학교 비정규직 그 문제는 지금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해마다 그 파업이 자주 이제 반복이 되고 있는데 학교 비정규직 문제 근본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그 해결점은 어떻게 찾아야 된다고 보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학교에서 교육 공무직이라고 이제 조례로는 이제 저희 명칭이 교육 공무직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아직 법적으로 저희가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 매년 정원 문제 그리고 임금도 마찬가지로 매년 교섭이 아니면 실제로 이제 노동조합이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매년 교섭이 아니면 저희가 기본급조차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참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교직원이라고는 하지만 일할 때는 교직원이고 나머지는 교직원인지 아닌지 참 난감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아까 돌봄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교직원 회의 한번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 구성원에 속해 있지도 않고 의사 결정 구조에서도 맞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의 교직원 안내에 보면 돌봄 전담사가 빠져 있고 조리 실무사가 빠져 있고 그런 거 볼 때는 도대체 우리를 학교의 구성원으로는 생각은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그런 좀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되게 좀 많이 어려울 때도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학교에 특히 지금 그 돌봄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짧은 압축 노동 그리고 공짜 노동을 지금 계속 강요받고 있거든요.
돌봄 선생님들이 공짜 노동이라 하면 이제 시간 외 근무를 해도 실제로는 맞습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예. 아까 어떤 선생님은 이제 저희가 근무 시간이 5시간인데 당연히 이제 이 초과 근무를 해야 되는데 초과 근무를 내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학교에서 초과 근무 내는 것도 잘 허락도 안 하고 일은 해야 되니까 보통 뭐 일주일에 1~2시간은 그냥 일찍 와서 일을 처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급식실 같은 경우에 지금 특히 뭐 이제 급식실을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인력이 너무너무 모자랍니다.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10월 초에 손가락 절단 사고도 네. 났잖아요. 그런 문제는 사실 뭐 그 사고가 나니까 뭐 안전교육을 막 시키는데 그 교육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근무 시간 내에 짧은 근무 그러니까 8시간이지만 인력이 모자라다 보니까 2명이 해야 될 일을 1명이 하고 있고 무거운 것도 2명이 들라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혼자 들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화를 냅니다. 아니 둘이 들으면. 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왜 그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학교 인력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할 거고 돌봄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도초 같은 경우에 돌봄 교실이 굉장히 작거든요. 다른 교실이 한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교실 안에 25명의 학생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코로나 시기에 거리두기 그런 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정해진 규정 안에 25명이니까 교실 규모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법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온 게 몇십 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도 되고 그쵸. 하는 상황인데 네. 그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얘기 또 교육청이나 정부에 하시고 싶으신 얘기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학생들을 우리가 더 잘 돌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국민들은 그런 내용들을 잘 모릅니다. 저희 돌봄 전담사의 처한 상황도 잘 모르시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시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업무에 치여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 방임하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고 또 아이들의 기본적인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이 돌봄 교실이 당초 처음 운영하려고 했던 그 목적과 맞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코로나 때도 저희 돌봄 교실은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정말 우리 학교 안에 정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그 당시에도 이제 저희 돌봄 교실은 계속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들이 정말 이 돌봄 공백이 너무나 크고 그로 인해서 학교 돌봄에 의지하는 그런 상황들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코로나의 위험 와중에도 거리두기 정말 안 되는 그런 과정 중에도 정말 우리 아이들과 정말 씩씩하게 코로나 잘 이겨내 왔습니다. 또 정말 제주도교육청은 이번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 발표와 더불어 정말 우리 돌봄 전담사들의 정말 그 처우가 어떤지를 자세히 보아주셔서 우리 돌봄 전담사들이 정말 안정된 근무 시간 안에 정말 학생을 잘 돌보고 또 업무도 잘 할 수 있도록 시간 확대와 더불어 정말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학교의 그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돌봄 전담사들의 이야기 교육당국에서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쾌한 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